34. 내 아들 진호가 세상을 떠난 나이입니다. 남들은 한창 일할 나이라며 이제 막 인생의 단맛을 볼 때라며 부러워하던 내 귀한 아들이 한순간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 줄 간식을 사서 오던 길이었다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착한 녀석을 왜 그렇게 급하게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 찬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속 환한 웃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호야, 이 녀석아. 엄마를 두고 내가 어디를 가니? 이 어미보다 먼저 가면 어떡해.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러봐도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키며 밤새 제 등을 쓸어주던 사람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연신 눈물을 훔치던 아이. 지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애처롭게 말했더랬죠.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 해요. 진호 씨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진호 씨 목까지 잘 살게요. 그 말에 저는 지영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은 갔지만 아들이 남긴 이 어린 며느리와 이제 돌을 갓 지난 손주 녀석이 제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습니다. 지영이는 참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식사도 못하는 저를 위해 죽을 끓여오고 아들이 남긴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제 마음 다칠까봐 조심조심 살피더군요. 어머니, 진호 씨가 남긴 아파트랑 보험금 말이에요. 제가 잘 관리해서 우리 민준이 키우는데 쓸게요. 어머니 노후도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가 돈을 쥐고 있어 봐야 뭐 하겠나 싶었죠.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남긴 재산, 제 자식과 아내를 위해 쓰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가 내미는 서류들에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인감도장을 건네주던 날 지영이의 눈에 살짝 스치던 묘한 빛을 저는 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어 저러나 보다 싶었을 뿐입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적막한 집안에서 아들의 냄새를 찾으려 거실을 서성이다가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랑 저렇게 즐겁게 통화를 하는 걸까? 낮게 닫힌 문틈 사이로 지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에 내 앞에서 울먹이던 그 가련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콧노래까지 섞인 아주 들뜬 목소리였죠. 응, 자기야. 이제 다 됐어. 놓친 내가 의심도 안 하고 도장 다 찍어줬다니까? 보험금 나오면 바로 정리하고 나갈 거야. 조금만 참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기야? 놓친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준이? 걱정 마. 걔가 진호 자식 아닌 거 그 놓친 내가 알면 기절하겠지?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야 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호 자식이 아니라고? 우리 민준이가 내 아들 핏줄이 아니란 말인가? 등골이 서늘해지고 마른 침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믿었던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며느리의 방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민준이가 내 아들 자식이 아니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침대에 누워 통화를 하던 지영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놀란 기색도 잠시 제 얼굴을 확인한 지영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리더군요. 그 아이의 눈빛은 제가 알던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갑고 징그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노크도 없이 남의 방에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예의 없게. 며느리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방금까지 들었던 그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서 웅웅거렸지만 저는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정말 제가 알던 지영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죽고 석 달 동안 내 앞에서 손수건이 젖도록 울던 그 가련한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민준이가 진호 자식이 아니라고? 자기라니? 누구랑 그런 추잡한 통화를 해?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바닥을 짚은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텼습니다. 그러자 지영이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귀찮다는 듯 한숨을 크게 내쉬더군요. 아, 진짜. 노인네 귀는 밝아가지고. 어머니, 그거 아세요? 원래 진실이라는 건 때로 모르는 게 약인 법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셨으면 제가 요양원비 정도는 따박따박 내드렸을 텐데. 뭐, 요양원? 내 인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망발을 해. 당장 말해. 민준이 그 아이 누구 자식이야? 내 아들 진호는 알고 있었던 거냐? 제가 악을 쓰며 지영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질색하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저는 화장대 모서리에 옆구리를 찌우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호 씨요? 아이고, 그 양반이 뭘 알겠어요. 평생 어머니 치맛바람에 갇혀서 공부만 하다가 나 같은 여자 처음 만나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바보인데. 죽을 때까지 지 자식인 줄 알고 민준이 사진 보면서 웃다가 갔어요.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간 거죠. 안 그래요? 지영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내 귀한 아들, 제 어미 고생시킨다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고 첫 월급 타서 내복 사 오던 내 착한 아들. 그 녀석을 이 여자가 비웃고 있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제 핏줄인 줄 알고 보듬으며 행복해하던 아들을 죽어서까지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우리 진호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 친정 아버지 수술비에 내 동생 유학비까지. 우리 진호가 자기 잠 줄여가며 뒷바라지한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죗값 쳐주는 거잖아요. 그 돈들 제가 이 집이랑 보험금으로 다 퉁쳐주겠다고요. 어머니가 찍어준 인감 덕분에 이제 이 집 명예 제 거예요. 진호 씨 사망 보험금? 그것도 이미 청구 끝나서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만 짐 싸서 나가주시면 돼요. 지영이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향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민준이 말인데요. 내일부터 친아빠한테 보낼 거예요. 그쪽이 돈 좀 생겼다고 애 데려오라고 난리거든요. 어머니도 그 애 꼴 보기 싫으시잖아요. 남의 집 핏줄인데. 안 돼. 그건 안 된다. 민준이가 어떻게 남의 자식이야. 내가 직접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물려 키운 내 손주인데. 저는 바닥을 기어 지영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보다도 내 손주라고 믿었던 그 어린 생명이 남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제 손을 구두굽으로 지지기듯 밟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질척거리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무단 침입으로. 아시겠어요? 지영이는 방을 나가버렸고 쾅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짓밟힌 손등보다 가슴이 더 쓰라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저런 악마를 집안에 들여서 너를 지옥으로 보냈구나.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여자의 뜻대로 아들의 모든 것을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냐, 내가 경찰을 부른다고? 내가 법대로 하자고 했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옆구리에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며 흘렸던 외투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유전자 검사 수탁 기관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외투 주머니에 대충 찔러 넣어두었던 그 봉투. 그것은 마치 지옥문 앞에 떨어진 유일한 동아줄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봉투 안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친자 감정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 적힌 숫자와 도표들은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제 눈에도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검사 대상자 A 강민준, 검사 대상자 B 강진호. 결과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음 0.00%.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못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진호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민준이를 제 목숨보다 아꼈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와 피곤에 절어 있으면서도 아이가 옹알이 한 번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속이고 남의 자식을 들이밀어 평생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이가 갈렸습니다. 이 독한 년, 감히 내 아들을, 우리 진호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 저는 그 서류를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 여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유일한 무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가 물을 마시러 나왔는지 거실로 걸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옷을 추스르고 부엌 구석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영이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켜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양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르스름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서늘한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응, 나야. 내일 아침에 이삿짐 센터 부를 거니까 당신도 일찍 와. 아파트 처분하는 대로 그 돈 들고 바로 뜨자. 놓친네? 걱정 마. 치매 기운 있다고 소문 다 내놨어. 아무리 떠들어봐야 미친 노인네 소리밖에 더 듣겠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치매? 제가 치매라니요. 평생 국밥집 하면서 거스름 돈 한 푼 틀려본 적 없는 나를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짧았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가방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아들의 피땀이 어린 이 공간을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옷장 냄새를 한 번이라도 더 맡고 싶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진호가 고등학교 때 입던 교복과 낡은 앨범들 사이에 제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생각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며느리 몰래 푼푼히 모아둔 돈 100만 원 남짓.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과 아들의 낡은 수첩, 그리고 방금 챙긴 유전자 검사지를 품에 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내 억울함 풀기 전까지는 눈도 못 감아.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 저는 며느리가 잠든 틈을 타 신발도 신는 둥 마는 둥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갈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우리 집 국밥을 먹으러 오던 단골 손님이자 우리 아들 진호를 조카처럼 예뻐해 주던 이 변호사님의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기도 전인 이른 아침, 저는 복도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을 한 저를 보며 혀를 끌차고 지나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마침내 아침 9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뛰어왔습니다. 아니, 국밥집 할머니 아니세요? 이 새벽에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진호 사고 소식 듣고 찾아뵈려 했는데. 이 변호사님, 우리 진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죽은 아들 억울해서 어떡해요. 저 여자가, 저 독사가 우리 진호를 죽였어요. 저는 이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복도 가득 울음소리가 번졌고 이 변호사는 서둘러 저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미는 그의 손을 잡고 저는 품속에서 구겨진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 자식도 아닌 애를 데리고 우리 아들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 합니다.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서 내쫓으려 해요. 검사지를 훑어보던 이 변호사의 미간이 급격히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의졸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이건 기망에 의한 상속 사기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반드시 그 여자 죗값 받게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수천도의 불덩이가 치솟는 것 같았죠. 이 변호사님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가져온 서류와 아들의 낡은 수첩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할머니, 진호가 생전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딱 보름 전이었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를 찾아왔다니요? 녀석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호가 그때 그랬습니다. 아내가 좀 이상하다고. 자꾸 자기 몰래 누군가와 통화하고 집 공동 명의를 요구하는데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요. 혹시나 해서 저에게 자문을 구하러 왔었죠. 그때 진호가 남기고 간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그토록 그리웠던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실 지영이를 믿고 싶지만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민준이가 제 아들이 맞는지조차 가끔 두려워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어머니 재산만큼은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지영이가 아니라 어머니 앞으로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녀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아들은 죽어서도 이 어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남긴 이 녹취와 할머니가 가져오신 유전자 검사지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 상대는 이미 아파트 명의를 넘겼고 보험금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저 여자가 할머니를 치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변호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 여자가 할머니를 치매로 몰았다면 우리는 역으로 저 여자의 정신적 기만과 유전자 조작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호를 아꼈던 국밥집 단골들이며 진호 회사 동료들도 제가 다 수소문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진호의 직장 후배였던 성훈이었습니다. 녀석은 초췌한 제 모습을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져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진호 형님 사고 소식 듣고 계속 연락드렸는데 형수님이 어머니 위독하시다고 아무도 면회 안 된다고 해서. 성훈아, 너도 저 여자가 막았더냐? 네, 어머니. 뿐만 아니라 형님이 사고 나기 전날 형수님이 형님 차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정비소에 맡기겠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비소에 간 기록이 없더라고요. 성훈이의 말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단순한 상속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계획된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변호사님과 성훈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모여 앉아 밤이 깊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치매 노인으로 믿게 내버려 두고 뒤에서는 그녀의 범죄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당분간은 정말 치매 노인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저 여자가 방심할 수 있도록요. 성훈 씨는 진호 차량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저는 보험사 쪽과 접촉해서 지급을 정지시키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울던 박정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한 저 악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매운 국밥 맛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일만 남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나를 미친 노인네라고 했지? 오냐, 미친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이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나온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끝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품속에 숨긴 아들의 녹취기와 성훈이가 건네준 희망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입구에 버티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 노친네가 제 발로 기어들어왔네? 치매라더니 길은 안 잃어버렸나 봐? 짐을 나르던 인부들 사이에서 지영이가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이 시킨 대로 멍한 눈빛을 하고는 입가에 침을 살짝 흘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우리 진호, 우리 아들 진호 밥 줘야 하는데 국밥 식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징글징글해. 아주 제대로 미쳤구만. 아저씨들, 이 할머니 짐은 저기 담벼락 밑에다 대충 던져두세요. 어차피 요양원에서 데려가기로 했으니까. 지영이는 인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제 손때 묻은 낡은 서랍장과 아들의 사진첩이 든 상자를 거칠게 다루게 했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상자 사이로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쏟아져 나왔지만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해서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열려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인부들이 짐을 싣는 사이
아파트 화단 구석에서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호리호리한 체격에 눈매가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보험금 지급 정지 풀리면 바로 현금화해서 나갈 거니까. 그 노친네는 오늘 오후에 사설 요양원 차가 오기로 했어. 거기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오는 곳이니까 걱정 마. 근데 그 유전자 검사지는 확실히 폐기했어? 만에 하나라도 들통나면 우리 다 끝장이야. 걱정 말라니까.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버렸어. 그 노친네가 뭘 알겠어? 하루 종일 진호 이름만 부르며 침이나 흘리는 미친년인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민준이의 친부이자 내 아들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범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화단 주변을 빙빙 돌며 꽃을 꺾는 척하다가 슬쩍 그들의 발치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 속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기야, 사실 그날 진호 씨 차 브레이크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 맞지? 경찰 조사는 다 끝난 거지?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제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고사로 종결됐어. 빗길에 미끄러진 걸 누가 의심해? 내가 미리 손 써둔 정비소 영수증도 다 처리했으니까 발 뻗고 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사고사를 위장한 잔인한 살인. 저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키기 위해 제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뭐해, 놓친네? 왜 거기서 기웃거려? 설마 다 듣고 있는 건 아니지? 지영이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른 꺾어 쥔 꽃을 입에 물고는 해벌쭉 웃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진호야, 엄마랑 국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국밥, 짭조름한 국밥. 지영이는 더럽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에이, 퇴. 미쳐도 아주 더럽게 미쳤네. 야, 빨리 짐 싣고 가자. 재수 없어.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에 물고 있던 꽃을 뱉어냈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시퍼런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냐, 지영아. 내 입으로 다 풀어줬구나.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내가 내 아들을 사지로 밀어 넣었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들리는 그들의 범죄 자백. 이것은 이제 단순한 상속 분쟁을 넘어선 살인 사건의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화단에 흩어진 아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주워 담았습니다. 진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저 악마들의 목에 직접 밧줄을 걸어주마.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성훈 씨가 정비소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우리가 찾던 그 진실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달려가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가슴 속엔 오로지 복수라는 이름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이 변호사님과 성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형님 차.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 오일 호스에 미세한 칼 자국이 나 있었다는 정비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사고 당시엔 단순 노후로 넘어갔지만 형님이 평소에 차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아는 정비사가
사적으로 찍어둔 사진이 있었어요. 이 변호사님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그어진 자국. 그것은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아까 화단에서 녹음한 녹음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것도 좀 들어보세요.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자기가 정비소손 써서 사고사로 위장했다고. 녹취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지영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주먹을 꽉 쥐더니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이건 이제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살인 및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저 여자를 사지로 몰아넣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변호사님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 여자가 오늘 오후에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죠? 그 요양원, 이름만 요양원이지 사실상 강제로 사람을 가두고 면회도 차단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일단 할머니가 그곳에 갇히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법정에서 할머니의 진술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치매 노인의 망상으로 몰아붙이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 요양원 선생님들 오셨는데 집에 안 계시면 곤란하죠. 빨리 오세요.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민준이, 제 아들의 핏줄은 아니었지만 제가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그 아이의 이름을 무기로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가세요. 저희가 뒤를 밟겠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앞에는 하얀색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둘이 지영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네? 어머니, 여기 선생님들이 어머니 건강하게 해드실 곳으로 모셔다 드릴 거예요. 가셔서 푹 쉬세요. 지영이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척 몸을 떨며 남자들에게 끌려 구급차 안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지영이가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진호 씨 곁으로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편할 테니까. 구급차는 거칠게 출발했습니다. 창문은 검은 썬팅지로 가려져 밖이 보이지 않았고 차 안에서는 기분 나쁜 약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품 안에는 성훈이가 몰래 쥐어준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안경에 숨겨진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저를 지하방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이봐, 오늘 들어온 노친네. 며느리가 아주 두둑하게 챙겨줬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드려. 밖에서 들리는 간수들의 비열한 웃음소리.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안경 카메라를 향해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진호야, 엄마 왔다. 이제 곧 저 여자의 지옥이 시작될 거야. 그날 밤 지영이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령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녀가 사인하는 그 종이가 사실은 이 변호사가 미리 바꿔치기한 범죄 자백 확인서였으며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제 안경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찰서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요양원의 지하방은 곰팡이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죠. 지영이는 제가 이곳에서 서서히 정신을 놓아버리길 바랐겠지만 저는 안경 너머로 보이는 이 지옥 같은 풍경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요양원의 낡은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낮에 저를 끌고 왔던 덩치 큰 남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놓친네. 빨리 나와. 경찰이 들이닥쳤어. 그들은 저를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섬광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라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건 경찰들과 그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성훈이 그리고 이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훈이가 저를 안아 일으키는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제 안경을 건네받으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 안경에 담긴 모든 기록이 저 요양원 원장과 며느리의 공모를 입증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 서울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지영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샴페인을 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재산이 제 손에 들어왔다고 믿으며 내연남과 함께 해외 이민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지영이가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있었던 건 꽃배달부도 이삿짐 센터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수갑을 든 형사들이었죠. 김지영 씨, 강진호 씨 살인 및 살인교사, 그리고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의 내연남 정 씨도 방금 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지영이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증거 있어?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 헛소리한 거야. 하지만 형사가 내민 건 제가 화단에서 녹음했던 그 녹취 파일과 성훈이가 찾아낸 정비소의 칼자국 사진, 그리고 방금 전 요양원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된 그녀의 면회 거부 및 감금교사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고요? 아니요. 어머니는 당신의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기록한 최고의 목격자이십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다시 마주한 지영이의 얼굴은 더 이상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번지고 눈은 뒤집힌 채 그녀는 저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박정순, 이 노친네가 감히 나를, 내 아들이 바보같이 나한테 다 퍼주고 죽은 게 내 잘못이야? 걔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그녀의 독설에 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죠. 지영아, 너는 우리 진호를 바보라고 했지? 아니, 진호는 바보가 아니라 사랑을 알았던 애야. 너 같은 악마한테는 과분한 사랑이었지. 그 애가 너를 믿고 남긴 모든 것들, 이제 내가 다 걷어갈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참회하게 만들 거다. 지영이가 절규하며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엄마가 너를 지켰다. 저는 경찰서를 나오며 이 변호사님이 건네준 서류 한 장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사고 나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성해 두었던 유언장.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를 대신해서 민준이를 부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아이가 누구의 핏줄이든 저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고서도 사랑하기를 택했던 것이죠. 그 깊은 마음을 깨닫는 순간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아들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폭풍이 지나가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영이는 살인 교사와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와 공모했던 내연남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아파트와 보험금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들의 빈자리가 바람이 새어드는 구멍처럼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낯선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친부에게 보낸다던 민준이가 사실은 친부에게조차 버림받고 잠시 맡겨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보육원 마당 한 구석, 민준이는 혼자 모래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진호를 꼭 닮은 뒷모습,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라지만 진호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안고 싶어 했던 아이였습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맑은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언장의 문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복수의 대상이 아닌 사랑해야 할 대상을 남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온기, 이것이 아들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랑 집에 가자, 우리 강아지. 이제 아무데도 안 보낼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들의 묘소에 들렀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비석 앞에 아들이 좋아하던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차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엔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호야, 엄마 왔다. 내가 걱정하던 거 이제 다 정리됐어. 민준이도 엄마가 잘 키울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거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디 갔어? 저는 잠시 멈춰서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저 하늘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는 저기 하늘에서 아주 예쁜 별이 되었단다. 우리가 슬퍼할 때마다 반짝거리면서 지켜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68배 나이에 다시 시작된 육아. 몸은 고되고 앞날은 막막할지 몰라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아들이 남겨준 사랑이 제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고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제 삶의 이유가 되어줄 테니까요.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가장 잔인한 배신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숭고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했던 기억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아들의 집이 아닌 우리의 집으로 향합니다. 저녁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저는 아들이 남긴 사랑을 민준이와 함께 매일매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진호야, 고맙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줘서. 지는 해를 등지고 걷는 저와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길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는 눈부신 길이었습니다.